오늘은 논어 세 번째 편, 8일편 할 차례죠. 보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우선 제3편의 제목인 8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일자는 춤줄 일자입니다. 춤출 때 이제 무희들이 늘어서는 줄, 그거를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공자묘당에서 제사 지내는 의식 중에 깃털부채를 가지고 추는 춤을 8일무라고 합니다. 현대적 명칭으로는 문화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 문화를 대표하는 춤의 하나입니다. 이 춤은 당시 중앙정부였던 주나라 천자가 국가적인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한 예약인데, 의식을 시작할 때나 연회에서 여흥을 돋우기 위해 이 춤을 추었습니다. 한 줄에 8명씩 모두 8줄을 이루어 춤을 추었으므로 8일이라 했는데, 제후나라에서는 한 줄이 6명이었으며 6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줄이라는 이야기죠. 제후이하 대부, 즉 대신의 집안에서는 한 줄에 4명씩 4줄로 하였으므로 4일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고정된 형식으로서 주왕조의 예약, 의관, 문물 등은 모두 이와 같이 자세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 일설에는 이게 8일이 8명의 8줄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후나 대부 같은 경우에 2줄씩 또 2명씩 준다고 하는데, 어떤 일설에서는 이제 제후는 사람 수 한 줄에 8명인 거는 그대로인데 이제 줄수가 2줄씩 줄어든다고 봤죠. 그래서 경대부 같은 경우에는 4줄, 제후는 6줄, 그 다음에 선비사자입니다. 사 같은 경우에는 2줄, 이렇게 해서 한 줄에 8명씩 줄수만 줄어든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줄수의 사람 수까지 다 줄었는데요. 그러면 공자는 여기에서 춤추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편의 핵심은 현대적 용어로 하면 문화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에 대한 것입니다. 예의 근본, 이것은 공자가 일생 동안 추구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8일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단지 당시의 문장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예는 우리 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경의 하나인 예기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책은 전통 철학사상의 근본을 주로 논하면서 동시에 형이상학적인 종교 철학의 문제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얘기가 그렇다는 거죠. 이 편에서는 예를 과거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문화라는 말은 과거의 개념과는 다른데, 과거에는 문화라고 하면 인문, 곧 인륜의 도리로서 윤리도덕, 정치윤리 및 사회윤리를 지칭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문화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날 문화라는 말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교육, 철학, 종교 등을 모두 포괄하는 문화의 총체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넓은 의미의 문화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문화라는 말에 대해서는 고금의 정의가 서로 다르므로 강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8일편 전체의 기본 정신은 문화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과거의 문화의 정의와 잘 들어맞습니다. 제1편 학위는 개인이 학문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논한 것이며,
제2편 위정은 학문의 외적 활용을 논한 것입니다. 이제 제3편은 개인의 내적 인격 수양에서부터 외적 활용인 위정까지를 종합한 문화정신에 관한 것인데, 이 문화정신을 논하기 위해 먼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자위 계시. 공자께서 계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여기서 위자, 이를 위자는 여기서는 이제 비평하는 것,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를 비평하여 말씀하셨다. 8일 무어정, 시 가있냐, 쑥 불가있냐. 8일을 어정, 뜰에서 춤을 춘다는 거죠. 8일 물을 뜰에서 추게 하다니, 시 가있냐,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다면 쑥 불가있냐,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여기서 시 가있냐, 쑥 불가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는 차마 뭐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까지도 차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 가있냐라고 그러면은. 쑥 불가있냐라고 그러면, 쑥은 이제 누구 쑥자인데 무엇, 어느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뭐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인을 용납한다는 뜻으로, 용인한다는 뜻으로 뭐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을 용납한다면은 이 계시가 이제 노나라의 대부죠. 그러면은 8일무는 천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계나 떨어지죠. 제후 밑에 대부니까. 그런 사람이 천자만이 할 수 있는 8일무를 자기 집들에서 추게 한다는 것은 이런 계급을 뛰어넘는 이런 참남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용납한다면은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일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로 주된 해석이 이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듯이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라는 뜻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는 곧 계가로서 공자 당시 노나라의 3대 권문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권문은 보통의 권문이 아니라 정권을 동요시킬 수 있을 만한 세력을 가진 권문이었습니다. 그 3대 권문은 맹손, 중손, 개손으로 군주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으며 모든 정권이 그들 손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노나라의 군주는 그렇게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그 권문 계시가 어느 날 흥에 겨워 자기 집들에서 8일무의 향연을 벌이며 마치 천자인 양 행세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대신은 4일무인데 네 줄이죠. 그는 천자만이 할 수 있는 8일무를 추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중앙정부에 대항하여 양보하지 않았으며 이미 조정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정신인 예악이 모두 붕괴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공자에게 알려주자 공자는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시 가있냐, 쑥 불가있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후세 학자들의 해석으로는 공자가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어 주먹으로 책상을 꽝 치면서 만약 이런 일을 우리 모두가 참고 용납한다면 계모가 또 무슨 일을 한들 용납할 수 없겠는가 하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해석이 정말 맞는 것이라면 하기편에서 공자를 묘사한 5글자 온, 량, 공, 금, 양 중에서 온자는
빨간 펜으로 X표를 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공자는 수양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앞 위정편에서 공자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장이 물었던 이야기죠. 10세 후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사실 공자는 계시의 동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계시가 자기 집들에서 8일물을 추계하고 천자인 양 화려한 잔치를 즐긴다고 알려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주의해야 한다. 계시는 결코 야심이 만만치 않다. 계시가 이런 일까지 하는데 앞으로 또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느냐. 배신이나 반란도 그는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이 일로 미루어 보아 계시가 장래에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 단정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코 공자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사람을 욕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글을 일부러 빙빙 돌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의 정치를 맡은 대신만 이러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전체가 아주 문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문화의 타락 현상과 같았습니다. 이제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삼가자 이옹철. 삼가에서 옹으로서 제사를 끝냈다. 옹은 이제 천자가 제사 지내고 나서 제사를 마칠 때 하는 음악입니다. 옹이라고 하죠. 여기서 철자는 이제 우리가 뭐 제사 다 지내고 나서 철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끝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상류벽공, 천자 목목, 해 취어 삼가지당. 여기서 상은 도울 상자입니다.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돕는 자, 제사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자는 어조사로 쓰인 거고요. 벽공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제후를 이야기할 때 벽공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자 목목이 있는데 목자는 이제 화목할 목자인데 목목이라고 해서 천자가 이런 천자의 모습인데 이런 위험이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경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시경에 제후의 옹호 속에 걸어가는 천자의 모습 장엄하여라 하였거늘 해 취어 삼가지다. 어찌 삼가의 묘당에서 취하는가. 그래서 이 삼가에서 옹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삼가에서 이 옹을 쓸 수가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어느 삼가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계시 권신들입니다. 그들은 노나라 임금은 물론 중앙정부인 주나라 천자까지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뭐 거의 춘추 말기였기 때문에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기였죠. 제후가 창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연회를 열어 8일물을 추계했을 뿐만 아니라 연회가 끝날 때에는 천자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음악인 옹을 연주했습니다. 철이란 연회를 끝내는 것이고 옹이란 천자가 있는 자리에서만 연주하던 음악입니다. 이 음악을 계시 권신들이 자기 집 연회에서 연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 권신들은 제후도 아니고 제후보다 떨어지는 대부들인데도 두 단계를 건너뛰어서 옹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공자는 여기에서 제후의 옹호 속에 걸어가는 천자의 모습 장엄하여라. 상류벽공 천자목목이라는 고대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천자가 옹이 장엄하게 연주되는 가운데 양쪽으로 벽공, 즉 당시의 제후가 옹호를 받으며 걸어가는 위험 있는 모습을 형용한 말입니다. 천자는 국가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태도에 위험이 있었고 좌우를 함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가 권신들이 천자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음악을 자기 집에서 연주하며 위험을 부리고 있으니 그들의 숨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사회 기풍이 나빠지는 것은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공자는 이것을 크게 슬퍼하면서 이어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이 불인 사람이 인하지 못하다면 예하 예는 무엇하겠는가? 인이 불인 사람이 인하지 않으면 여악하 음악은 무엇하겠는가? 이는 공자 학문의 중심 사상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제4편에서 별도로 강의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말뜻은 어떤 사람이 중심 사상이 없다면 문화, 즉 예가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개인이 스스로 성찰하고 깨달아 알므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여기서 사람이 자기 성찰과 깨달음이 없다면 문화와 예술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탄식한 겁니다. 공자는 이처럼 탄식하고 나서 다시 예와 악에 대한 논의로 들어갑니다. 인방문 예지본 자왈 인방이 예의 근본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대제 문 크도다 질문이요. 훌륭한 질문이다. 질문이 훌륭하구나. 예 위기사야 영금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오히려 검소해야 하며 상여기이야 영척 상사는 쉽게 치르려 하기보다 오히려 슬퍼해야 한다. 여기서 척자는 이제 우리가 친척할 때 이래 척자로 쓰는데 여기서는 슬퍼한다,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기사야 영금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문장에서 고정식입니다. 여기 영 이렇게 돼가 있는데 여기 A, B죠. A 하느니 차라리 B 한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지금 논어에도 나오고 뭐 상서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 의기영이라고 해서 고정식으로 쓰입니다. 현대 중국어에서도 의기 불여 내지는 영가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뜻으로 쓰이거든요. 고대에 여기영 이래가지고 A 하느니 차라리 B 한다는 뜻으로 고정된 격식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사야 영금이라고 하면은 얘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내지는 오히려 검소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인방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예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예의 근본을 논하는 것은 철학의 가장 큰 문제이자 종교 철학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주만유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이 본체론도 바로 예의 근본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러므로 인방이 예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네가 한 질문이 너무도 크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자는 그에게 철학을 말하지 않았으며 문화정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의 문제에 관해서만 말했습니다. 공자는 예의란 지나치게 요란하면 불합리하니 오히려 간소하면서 정중한 것이 좋다. 상례는 너무 가볍게 치르는 것보다 오히려 슬퍼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만일 공자가 지금 살아있어서 오늘의 사회를 본다면 탄식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는 공자가 말한 것과 정반대여서 예가 간단하지 않고 갈수록 사치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장례는 진심으로 슬퍼하기보다 쉽게만 치르려고 하여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장의사로 보내 화장한 후 불과 3일이면 집에서 연회를 엽니다. 공자는 당시의 문화적 세태를 대단히 탄식했습니다. 공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왈 이적지육은 불여제하지무야. 이적은 오랑캐를 뜻하는 거고요. 이적의 유분, 임금이 있는 것이 불여 갖지 못하다죠. 제하지무야. 제하는 이제 그 당시 중국의 각 나라들이겠죠. 제후국들. 나라의 지무. 여기서 망자인데 여기서는 무로 읽습니다. 없을 무자와 통용으로. 중국의 각 나라에 임금이 없는 것만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뭐 이견도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특히 송나라 유학자들은 이거를 이적이 임금이 있는 것이 중국 각 나라에 임금이 없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여기 그 송나라 유학자들은 오히려 이적에 임금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적은 옛날의 문화가 낙후한 변방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문화를 중심으로 삼았는데 문화가 없는 곳을 이적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 네 종족은 문화가 없는 야만인이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오랑캐를 분류한 거죠. 이에 대해 중국은 중하 또는 중원이라 불렸으며 발달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공자는 그런 낙후한 지역의 야만인들도 우두머리가 있고 군주나 추장이 있다. 그러나 겉모양만 갖추었을 뿐 문화가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라나 은나라는 비록 멸망했지만 문화가 있었기에 역사상 그 정신이 영원히 빛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국가는 망해도 다시 회복할 길이 있으므로 두렵지 않지만 문화가 망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더라도 문화가 망한 민족으로서 그 문화를 다시 회복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재건 사업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은 더없이 크고 무거우며 문화가 우리 대에서 끊어져 버리게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일제 통치 36년 동안 우리 문화가 일본에 뺏겼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독립적인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도 있죠. 공자가 여기서 문화가 없는 변방민족들에게는 임금이 있다 해도 문화가 있는 중국 땅에 임금이 없는 것만도 못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왕조는 비록 망해 역사에나 나오는 명사가 되어버렸지만 하왕조의 문화는 계속 전해 내려와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을 셀 때 우리는 양력설 세기를 좋아합니까? 음력설 세기를 좋아합니까? 냉정하게 말해보면 음력설 세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부득이 양력설을 세고 있습니다. 음력설은 곧 하력어로 하왕조가 남겨준 문화입니다. 그 밖에도 오늘날 우리들의 수많은 문화가 역시 하왕조의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공자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권은 있지만 문화정신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정신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계시여 태산. 계시가 태산에 여행하려 하자 자위 염류왈 공자께서 염류에게 말씀하셨다. 여 불능구여 너는 막을 수 없겠느냐? 막을 수 있겠느냐? 대왈 대답하여 말했다. 염류가 대답하여 말했다. 불능 불가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왈 오호 정의 태산 불여 임방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호 감탄이죠. 일찍이 어찌 태산이 임방보다 못하단 말인가. 불여 임방호 여기서 여자 여행할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뭐 여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는 이제 제사의 한 이름입니다. 태산에 제사 지내는 제사의 이름이고요. 그 당시에 태산에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것은 천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여불능구여에서 불은 이제 아니불자와 같습니다. 불자고요. 여기서 구자는 이제 막는다는 거죠. 못하게 한다는 뜻도 있고 막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태산에 제사 지내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불능구여 해서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이렇게 간단히 서여 있지만 그 의미의 묘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염류는 공자의 학생인데 뒤에 문인으로서 군대를 거느린 통수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자신은 궁했지만 그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뒷날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는데 공자가 이런 젊은이들을 양성한 것은 교육 면에서 큰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염류는 당시 계시 권문의 재상이었는데 오늘날로 보면 관리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계시가 태산으로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여행은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일인데 공자는 무엇 때문에 이를 반대했을까요? 책을 읽을 때는 시간과 공간 관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대와 지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진상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산은 당시 문화정신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천도를 신앙했기 때문에 국가 정치가 태평하면 태산에 올라 천지의 제사를 지내고 빌었는데 이것을 봉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선이라 했는데 봉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고 선은 이제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을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봉선이라고 하죠. 천지에 제사 지내는 것. 뒷날 진시황은 태산에 가서 봉선을 행하고 비석을 세운 후 돌아오던 길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고대에는 봉선에 대한 미신이 대단했는데 곧 봉선 후에는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감히 함부로 봉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태산에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국가의 영수만이 태산에 가서 천지에 제사 지내고 빌 수 있었습니다.
개씨가 태산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군부대를 이끌고 사냥을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반란을 일으키려는 속셈에서 신의 도움을 빌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공자는 이미 예견을 했다는 거죠. 8일무를 추고 옹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치적核심을 공자는 자신이 관찰한 결과로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인 염류를 불러서 네가 저들 개가를 말릴 수 없겠느냐. 그들이 획책하는 일은 반드시 실패할 텐데 한번 실패하면 온 집안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그런 분별 없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말한 것입니다. 염류의 대답은 자기로서는 말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씨가 염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공자는 탄식하며 태산이 임방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오호 정의 태산 불여 임방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임방은 앞에서 공자에게 예의 근본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임방이란 사람도 예의 근본을 알고 중요시하는데 태산은 그 임방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하고 탄식한 것입니다. 공자는 왜 이렇게 탄식했을까요? 고대에는 태산에 소위 동학의 신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므로 개씨는 가서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것입니다. 중국에 이제 오악이 있는데 태산이 동쪽에 속하는 산이라고 해서 동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어느 종교든 감정적으로 똑같이 대합니다만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향 3개를 피우고 5원어치 바나나와 10원어치 떡을 차려놓고는 머리 몇 번 꾸벅인 후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것저것 다 빌고 나서 5원어치의 바나나는 도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대가에 그렇게 많은 보답을 구하다니 신이 만일 나더러 이런 신 노릇을 하라고 하면 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집 사람들이 서로 원한을 품고 있어 보살이나 하느님께 상대를 망해버리게 해달라고 빈다고 합시다. 양쪽 다 이렇게 요구할 텐데 도대체 어느 쪽 청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그러니 그 신 노릇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씨 집안도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반란을 일으키려 생각하고 신에게 제사 지내러 태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만일 태산에 신이 있다면 임방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하고 탄식한 것입니다. 즉 임방은 보통 사람인데도 예를 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신이야 어떠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중국인은 신을 어떤 모습으로 알고 있을까요? 총명하고 정직한 사람은 죽어서 신이 된다. 총명정직 사이위신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의 자격이라고 하겠는데 누구든지 총명하고 정직한 사람은 죽어서 신이 될 정도까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동학의 신이 총명하고 정직하다면 개씨가 가서 그에게 절하고 아부하더라도 개씨를 도와주겠습니까? 설마 그 태산의 신이 임방이란 사람만도 못하겠습니까? 위의 원문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나 앞날의 운을 미신이나 좁은 의미의 종교에 의지하여 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문문화를 기초로 삼기 때문에 하느님이든 보살이든 신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절하고 빌면 도와주고 그러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는 정말 이런 식의 신이라면 제일 먼저 내가 감히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이라면 한쪽 사정만 보아주고 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오히려 보통 사람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이 선악을 가리지도 않고
빌기만 하면 반드시 감행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 노릇하기 쉽겠지요. 나쁜 일을 얼마든지 하고 나서는 날마다 신에게 절하고 빌거나 나쁜 일을 하고 나서 참회를 하기만 하면 될 테니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신의 의도이겠습니까? 계시가 태산으로 여행했다는 기록은 춘추시대의 사회기풍이 어지러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어지러웠을까요? 그 시대가 어지러웠던 것은 춘추시대 전체가 권과 수를 중시한 탓이었는데 뒤에는 이 두 글자를 합쳐서 권술이라 하였습니다. 권은 바로 정치에서 말하는 통치로서 다시 말하면 패도입니다. 춘추 말기에 왕도가 쇠미해지자 패도가 일어났습니다. 술은 일반인이 말하는 수단을 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술수라고 하죠. 술수를 쓴다고 하죠. 전통 문화의 도덕과 이성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수단으로서 천하를 취하는 것이 곧 권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시의 정치 변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춘추라는 책을 이해해야 합니다. 춘추는 공자가 쓴 책으로 오늘날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국내외 큰 사건의 핵심만을 기록한 것과 같은 책입니다. 그 속의 큰 제목은 공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 내린 정의가 되는데 그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을까요? 핵심은 미연대의에 있습니다. 미연은 겉으로 보아서는 큰 상관이 없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말로서 미미한 말이라는 뜻이죠. 문학적으로는 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춘추의 정신에서 보면 한 글자도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글자도 그 속에 큰 뜻이 담겨 있어 아주 심오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여부리의 여시춘추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여시춘추 내용 중에 글자 한자라도 고칠 수 있으면 글자 한자에 천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 천금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허투루 쓰지 않고 사용할 목적에 맞게 썼다는 거죠. 한 글자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공자가 춘추를 쓰자 난신적자가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역사에 난신적자라는 오명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연 가운데 큰 뜻이 있는 점이 춘추를 읽기 어려운 원인이기도 합니다. 공자가 지은 춘추는 제목과 요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강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춘추 3전인 좌전, 공양전, 공양전을 보아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춘추를 재해석한 춘추 주석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세 사람이 각각 춘추를 연역한 것인데 그 중에 좌전은 공자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좌구명이 쓴 것입니다. 좌구명은 춘추에 나오는 역사상의 사실을 더욱 상세하게 서술하고 좌전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당시의 좌구명은 이미 양눈을 실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구술한 것을 학생이 기록한 것입니다. 공양전, 이 공양전은 이제 공양고라는 사람이 지은 거고요. 뒤에 나오는 공양전은 공양적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공양전도 일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춘추의 정신을 연구하는 데는 삼세설이 있습니다. 특히 청말 이후 중국에는 혁명사상이 일어났는데 춘추에 대한 공양학이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강유비, 양계초 같은 사람들은 공양전을 사상을 크게 받들었는데 그 중에서 춘추 3세설을 제기했습니다. 소위 춘추 3세는 바로 세계 정치 문화에 대한 세 가지 분류입니다. 그 하나는 쇠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난세인데 인류 역사에는 쇠세가 많았습니다. 역사를 연구해보면 20-30년 동안 별난과 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단지 큰 전쟁이냐 작은 전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크고 작은 전쟁이 곳곳에서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정치학적으로 보면 미래의 세계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정치 철학을 배우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연구해야 합니다. 서양의 철학자 플라톤의 정치 이상인 소위 이상국가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의 많은 정치 사상은 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이와 유사한 이상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째, 예기 속의 예운 대동편에서 볼 수 있는 대동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대동사상은 예운편 중의 한 단락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동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운편 전체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가의 사상인 화서국이 있는데 이것은 소위 황제의 화서몽으로서 역시 하나의 이상국가입니다. 황제가 꿈을 꾸었는데 화서국이라는 나라에서 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화서국이라는 나라에는 악도 없고 평화로운 아주 도화원기에 나오는 도화원 같은 그런 세계였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사상과 비교하면 우리 문화가 그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가 진정으로 그러한 이상시대에 도달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는 정치 철학적인 큰 문제로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답안을 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춘추 3세설로 돌아와 살펴봅시다. 3세설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는 쇠세가 매우 많으면 쇠세가 별난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까지 진보하면 성평지세라 부릅니다. 마지막 가장 좋은 것은 태평으로서 곧 우리들이 말하는 태평성세입니다. 우리 문화를 역사적으로 관찰해보면 진정한 태평성세는 하나의 이상국가와 같은 것으로 실현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운편의 대동사상이 곧 태평성세 사상으로 진정한 인문정치의 최고 목적인 이상국가 사상입니다.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태평성세란 춘추 3세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성평세상입니다. 역사상으로는 한대와 당대 양대가 가장 훌륭한 시기로서 굳이 말하자면 성평세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치세라는 거죠. 역사상 표방되었던 태평성세는 어디까지나 표방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표방인 이상 표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춘추대의로 논한다면 성평이 될 수 있을 뿐 태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아래 등급으로 내려가면 쇠세가 됩니다. 국부손문이 제창한 삼민주의 최종 목표는 세계 대동인데 역시 춘추대의의 이상입니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